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도 후속 대책에 나섰는데 여야는 협력 대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소폭 개각 인사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과 관련된 상황부터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장기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 물류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이제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유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뭐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배럴당 1달러가 오를 때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하락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부의 주장들과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죠. 사실 최근에 주가가 6,000포인트를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증세가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성장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2003년 이라크전 때 같은 경우면 또 우리나라에게도 파병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 영상을 통해서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 파장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미군 사망자까지 나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서 어떤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전까지 발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그동안에 전쟁의 늪에 빠져서 고생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단기간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 성명을 냈죠. 이란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공항, 호텔, 주거 지역까지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방어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독일, 프랑스, 영국의 공동 성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한민국으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앞서도 뭐 지적해 주셨지만 유가가 일단 폭등할 거는 쉽게 예상됩니다. 뭐 배럴당 120불에서 150불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유가가 배럴당 10불이 올라가면은 우리 수출은 0.4% 정도 감소하고 수입은 2.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에너지 물류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약 70% 정도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축유로 몇 달은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이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어떤 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브라질, 뭐 북해,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30% 정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어떤 루트의 원유 생산량을 원유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 이란 공습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3개월 이상의 어쨌든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도 오후에 에너지 대응 회의를 열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발언들 계속해서 들어오면 저희도 신속하게 짚어드릴 텐데 이 상황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들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분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유가 폭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해줘야 될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에도 중동이 불안정해질 때 늘상 취해왔던 조치가 있습니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세 감면 조치를 좀 빠르게 발표해서 산업계가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대응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된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규범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은 이란 공습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 3.1절 기념사에 굳이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메시지가 나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정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고 이란 지도부 괴멸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에 집착하는 이 독재 국가,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예고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어떤 긴장 관계를 도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공습 사태를 보면서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불안하고 긴장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일 거예요. 미국 CIA가 1년 동안 그 하메네이 그 지도부를 감총 도청을 하면서 40여 명의 지도부가 모여 있을 때를 한 번에 타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발의 이제 벙커버스터까지 투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미 연합 훈련만 하더라도 전투기가 뜨면은 상당히 긴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필요 없는 도발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죠.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김정은의 자신감을 대변해 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특히 어떤 노벨 평화상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한 연결고리로 삼아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적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동결하는 방향의 핵협상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도 보다시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고 하메네이는 폭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 정말로 북한을 잘 알고 있다면은 지금 시점에는 김정은이 종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 북한도 현실적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다운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박영재 전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던데 오히려 이렇게 김정은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야말로 박지원 의원이 사퇴 대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소폭 개각 인사를 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리에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 공관위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예.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후순위에 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사에게 어떤 위로성으로 던져줄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의문을 먼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이해훈 후보자 사태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는 한 해 728조나 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자리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직책을 예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훈 후보자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별도의 부처로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 7명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정치인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예산실장 출신과 같은 예산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는 직업 관료들이 주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또 박홍근 의원과 같은 현역 정치인을 임명했어요. 한 해 예산 728조 중에 0.01%인 728억 원만 사유화해도,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 몰아주길래도 굉장히 큰 폐단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박홍근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 등을 했다고 해서 예산통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것과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박홍근 의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이런 인사의 숨은 의도는 청와대가 예산 기획과 편성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여하고 컨트롤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포퓰리즘성 확장 재정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각각 들어주셨거든요. 일단 이제 이번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사가 잘 된 것이냐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능력면인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료 출신이 하면은 그러면 잘할 수 있겠느냐? 뭐 물론 관료 출신이 하다고 하면 안정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이 이 어떤 장관직을 맡거나 단체장을 맡았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결위의 간사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팀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재위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을 또 감사를 해본 사람이 또 다른 방면에서 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대로 된 예산 그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덕면인데 이 전에 이제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많은 비판점에 대해서 박홍근 후보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여성 보좌 직원 같은 경우 출산휴가를 보내고, 또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좌 직원들이 사선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걸 지켜봤을 때도 국회의원으로서 보좌 직원들에게 어떤 제기되고 있는 갑질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렴함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랑구 자기 지역구에 16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기획 예산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소폭 개각 인사와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봤고요. 말씀 이어가기에 앞서서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들을 좀 먼저 짚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는 대미투자법 처리에 나서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네, 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기한인 9일까지 대미투자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투기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9일까지 합의에 진척이 없다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원내대표는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며 중대한 결단에 대한 설명을 자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내일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이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울산 그리고 전남, 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모한 후보 전원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우 성동구청장,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앞서 경선 후보자로 확정됐던 박홍근 후보는 기획예산처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실상 경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불사했던 대구 경북 통합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남 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대구 경북 통합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랍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사법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젯밤 의총을 열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하게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야 각 당의 움직임, 상황들 짚어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야기, 저희 국회 취재기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나섰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4곳의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겠습니까? 일단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야당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이분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셨고 5번째 도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빨리 후보를 결정해가지고 또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누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경쟁력을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을 조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보면 서울의 집값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의 선제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서울 그 시장 선거에서는 저희 민주당 후보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저희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가 누가 나올지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를 살펴보면서 또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의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리가 험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 울산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결정을 내려가지고 후보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와 전남 사이에서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원호 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자로 낙점하다시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선에서 어떤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원호 구청장이 성수동을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과대포장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의 성수동이 있게 된 세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 연도들은 2005년, 2008년, 2012년입니다. 서울 숲이 없는 지금의 성수동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뚝섬 경마장이 과천으로 가고 나서 사실 그 경마장이 있던 자리들을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는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것을 서울숲으로 만들기로 결단을 해서 5조 원 이상 되는 서울시의 재정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서울숲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08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성수동 일대에 있는 고가의 그 주상복합 단지들은 바로 그 2008년 공동주택 조례 개정에 힘입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분당선 서울숲역이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한강 이남에서 성수동 일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2014년에 성동구청장이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수동을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면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미 대통령이 낙점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어떤 역동성에 기반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서 지역 통합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광주 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왜 세 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 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 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김 지도부 내에 이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구시의회 의장이 반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충남 대전과 그 대구 경북은 그 반대 의견이 분출이 돼서 광주 전남은 지금 먼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유불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시작 때부터 저희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 민주당 정부는 국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형산을 막지 않으면 그건 우리 노무현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해 오는 거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정말 대통령의 결단으로 과감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검토하거나 이런 건 일체 없고 우리 민주당 정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여야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에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끝도 없이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의사가 있는 것이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국민의힘이 아니 본인들 집안 싸움이 있으면 꼭 민주당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최근에도 언론 보도 보니까 주호영 대구 지역 국회의원하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서로 뭐 누가 반대하는 거냐 대구 경북 통합을 뭐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다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그만두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동도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민주당에게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떠미루냐. 이게 순서가 지역 정치권에서 통합을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벌써 영남일보에서도 얼마 전에도 일면에다가 검은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어요. 사실 최초에는 2020년도에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이거 추진을 했다가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동력을 잃었죠. 그다음에 2023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꼭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대전과 충남도 같이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고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는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통망이라든지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행정통합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광주 전남만 먼저 합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까지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도의 경계를 허물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만 먼저 진행되게 해서 그 지역에만 20조 원의 예산 폭탄을 던져준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주장해온 국토 균형 발전에 맞는 것인가? 그 균형 발전에서 균형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도 통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 5일부터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의 시도를 경계를 허물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다 일치 단결해서 동의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읍면 단위에서는 통합이 되었을 때 기존의 광역시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광역시에서는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예산 면에서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원래 정치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화로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은 처리하지 않겠다.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